고지혈증은 질병일까?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지혈증은 질병이 아니라 미병 상태다. 인체는 수시로 고지혈증 상태와 건강한 상태를 오간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나이와 계절, 날씨, 수면, 월경 주기는 물론 생활 습관의 영향을 받아 변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고지혈증은 인체 현상일 뿐이다. 물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면 혈액이 탁해지고 혈관이 좁아져 다양한 질병이 생길 수 있지만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의사가 처방하는 약을 먹을 필요는 없다. 자신의 의지만 있다면 약을 먹지 않고도 생활 습관 개선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치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고지혈증 약을 끊고 근본 치료하라 인데요. 지은이 선재광 전나무숲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저자인 선재광님은 만성질환 전문 한의학 박사로 현재 동국대 한의과대학 겸임교수, 대한보구한의원 대표 원장입니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진료와 더불어 수많은 저서를 내고 방송 활동을 통해서 인간이 순환계 질병을 해결하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고 전파하는 일에 사명감을 갖고 전념하고 계십니다. 이 책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약 처방을 통해 생활 속에서 부작용이 심각한 고지혈증 약물에만 의지하면서 근본적인 치료법을 외면하고 있는 데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고지혈증 약의 심각한 부작용을 상세히 밝히고 고지혈증의 근본 치료, 즉 생활습관 개선과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는 한의학적 처방을 제시하면서 실제 치료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을 먹지 않아도 정말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겠지만 저자는 고지혈증은 의지만 있다면 약을 먹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와 진실, 고지혈증 치료제의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고 고지혈증 약을 끊고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만성질환 전문 한의학 박사의 확실한 치료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와 진실. 콜레스테롤은 어느 순간부터 각종 만성질환의 원흉이 되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뇌졸중으로 당장 쓰러질 수 있으며 심장질환으로 평생 고생하거나 동맥경화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콜레스테롤은 인체에 꼭 필요해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물질이며 부족하면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중요하고도 소중한 물질이다. 성인 기준으로 전신에 존재하는 콜레스테롤의 양은 100에서 150g으로 인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뇌의 25%, 근육의 25%, 혈액의 10%, 그 외 장기의 40%가 산재해 있다. 특히 뇌에 25%나 되는 콜레스테롤이 있다는 사실은 의미가 깊다. 실제 콜레스테롤은 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을 활발하게 연결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학습과 기억에 관여하는 등 뇌 활동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해서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세포가 자체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또한 인체에 필요한 각종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기여한다. 특히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콜레스테롤에서 유래하는 호르몬으로 인체에서 면역 조절은 물론 항염증, 항알레르기 효과가 매우 뛰어나 의약품으로 이용될 정도다. 뿐만 아니라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낸다.
콜레스테롤은 비타민 D와 지방, 담즙산을 만드는 데도 꼭 필요하다.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인체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혈압 조절과 수분 조절에 이상이 생기고 소화불량, 우울증까지 생길 수 있다. 콜레스테롤은 과잉 섭취를 걱정할 영양소가 아니며 우리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콜레스테롤에는 좋고 나쁜 것이 따로 없다. 서양 의학계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좋은 콜레스테롤은 HDL, 나쁜 콜레스테롤은 LDL로 구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런 구분은 매우 피상적이며 심지어 의미가 없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LDL과 HDL의 역할 때문이다. HDL은 세포에서 사용하고 남은 콜레스테롤이나 혈관 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수거해서 간으로 가져가고 혈액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지단백질이다. 이러한 HDL의 역할을 통해 인체는 바이러스와 세균의 감염을 막고 염증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혈전의 생성도 막는다. 마치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므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 별칭을 얻은 것이다. 반대로 LDL은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말초 조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콜레스테롤을 다소 과다하게 탑재하고 이동할 경우 그 과정에서 염증이나 산패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로 낙인 찍힌 것이다. 인체 시스템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 몸은 LDL에 의해서 콜레스테롤을 공급받아 생명 유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과도한 콜레스테롤이나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HDL이 해결해준다. 이 두 과정은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 고속도로에 상행선이 있으면 하행선이 있어야 하고 밥을 먹는 과정이 있으면 소화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하듯이 말이다. 또 낮에 활동하는 시간이 있으면 밤에 잠자는 시간이 있어야 하듯이 HDL과 LDL의 역할 역시 너무도 자연스러운 인체 작용인 것이다. 비록 이 과정에서 약간의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인체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HDL과 LDL을 흑백 논리로 바라보며 좋다 나쁘다 가르는 시각은 개선되어야 한다. 스타틴 약효에 대한 반전의 연구 결과. 고지혈증을 비롯해 각종 심혈관 질환 약물을 처방받는 사람이라면 스타틴이라는 이름을 모를 수가 없다. 30여 년 전에 개발된 이후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스타틴은 유명세만큼이나 논란도 많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는가 하면 스타틴을 복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심장에 관한 수많은 연구 결과를 유명 학술지에 발표한 영국의 내과 전문의 말콤 캔드릭은 이렇게 말했다. 스타틴이 심장 질환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콜레스테롤 가설을 빙자한 의료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사기이다. 2022년 3월에는 스타틴의 심뇌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저조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파장이 일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사람은 아일랜드 RCSI 의과대학의 수잔 스미스 교수 연구팀이었다. 그들은 21개의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분석해 LDL 콜레스테롤의 감소와 스타틴 요법의 효용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스타틴 요법을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위험성이 낮아진 경우는 0.8%에 그쳤다. 또 스타틴이 강력한 예방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던 심근경색에도 사망률 감소율은 1.3%에 그쳤고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효과 역시 0.4%에 불과했다. 수잔 박사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과거의 연구 대부분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 스타틴 요법을 활용하는 것이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그런 효과가 생각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사실이 규명됐다.
결국 스타틴을 처방해도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병률은 물론 사망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등을 바꿀 필요가 있다. 심지어 스타틴을 복용한 환자 그룹의 사망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까지 발표되고 있다. 2017년 7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 미국 의사협회지 JAMA에 발표된 한 논문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심각하지 않은 65세 이상 노인 2,867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연구는 참여자들 중 1,400명에게는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으로 질환을 관리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1,467명에게는 스타틴을 투여했다. 그 결과 스타틴을 복용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심장 발작 빈도는 별 차이가 없었다. 이 말은 스타틴이 거의 치료 효과가 없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고지혈증 약은 치료제가 아닌 질병 유발제. 세상에 어떤 화학 약물이든 부작용은 있기 마련이다. 고지혈증 약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약물 부작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다는 점이다. 특히 고지혈증 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물 중 하나인 만큼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많다. 최근에 보고된 것만 해도 스타틴 복용자의 3분의 1 정도가 근육병증을 겪고 있으며 이 외에 간 손상, 고혈당증,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피로, 혈소판 감소, 수면 장애 등을 겪고 있다고 한다. 대체로 의사들은 고지혈증 환자에게 스타틴을 평생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말은 곧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일시적이나 영구적인 부작용에 시달린다는 의미이다.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근육병증과 근육약화이다. 심각할 경우에는 횡문근 융해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질환은 외상, 운동, 수술 등으로 인해 근육의 에너지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때 발병한다. 근세포의 독성이 혈류 속으로 유입되어 다양한 증상을 불러일으키는데 때로는 신장 기능의 마비 같은 치명적인 증상을 만들어낸다. 고령자나 체구가 작은 여성, 갑상생 기능 저하증 환자, 신부전이나 폐쇄성 간 질환 환자,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 고지혈증 약은 또한 다발성 신경병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 병은 말초신경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다양한 신경학적 장애를 말한다. 감각을 둔화시키고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손발 저림 증상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는 알코올 중독, 영양결핍, 신부전이나 간부전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항암제와 약물 같은 독성 물질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또한 고지혈증 약은 치매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UCLA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사고력과 기억력이 경미하게 손상된 300명의 노인들에게 친유성 스타틴을 사용한 결과 향후 8년간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들 중 24%에게서 치매가 발병한 반면 스타틴을 사용하지 않은 노인들에게서의 치매 발병률은 8%에 불과했다. 자연치료의 권위자인 프랭크 샬렌버거 박사는 콜레스테롤 저하제와 치매의 관계를 밝힌 논문을 발표한 후 즉시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수년간 의사들이 스타틴 계열 약물이 뇌에 미치는 심각한 부작용을 무시해왔다. 제약사들 스스로 약 설명서에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기억력 손상, 방향 상실, 혼돈을 가져온다는 부작용을 기록한 사실을 상기하라고 조언한다. 그는 약물 대신 식습관의 변화와 운동 등의 생활습관 개선이 콜레스테롤 저하에 더 효과적임을 강조했다.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으로 드러그 머거 증상도 조심해야 한다. 이 증상은 특정한 약물을 먹으면 몸에 있는 이로운 영양 성분을 강도처럼 빼앗기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스타틴 계열의 약물은 코엔자임 Q10을 빼앗아간다.
코엔자임 Q10은 항산화제의 일종으로 혈액을 통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영양분을 장기에 전달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코엔자임 Q10의 체내 합성 경로가 콜레스테롤과 동일해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먹으면 코엔자임 Q10의 체내 합성 역시 함께 억제된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신경과 룬덱 교수의 실험에 의해서도 증명되었다.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조화와 균형이다. 인체에 있는 100조 개의 세포는 조화를 통해 균형을 이루고 함께 소통하면서 생명을 유지해 나간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더라도 HDL, LDL, 총 콜레스테롤의 구성 비율이 1대 4대 5를 유지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조화와 균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인간의 시도가 바로 약물이다. 고지혈증 약의 위험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약물을 통한 인위적인 인체 현상 조작은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인체의 조화와 균형을 깨뜨려서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된다. 고지혈증 근본 원인 제거법.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서양 의학의 약물을 통해서 고지혈증을 관리하거나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일시적으로는 관리되는 듯 보일 수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져서 치료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순 있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게다가 화학 약물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지 못한다. 질병의 근본 치료는 아예 불가능하고 원래 몸이 가지고 있던 면역력과 항상성마저 파괴하는 경우가 흔하다. 결국 질병은 면역력 강화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 가장 좋고 증상이 보이면 약물에 의존하기보다 몸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는 항상성으로 치유하는 것이 가장 좋다. 어떻게 하면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을까? 첫째, 담음을 제거한다. 체내를 순환하는 액체는 크게 두 가지다. 혈액과 진액이다. 진액은 혈액을 제외한 소화액, 림프액, 관절액 등의 액체로 뇌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피부와 뼛속까지 순환하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진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담음이 생긴다. 이것은 마치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이듯 진액에 노폐물이 쌓인 상태를 의미하며 고지혈증의 원인이기도 하다. 담음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첫 번째 원인은 지나친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로 인해 인체의 전반적인 기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진액 역시 원활히 순환하지 못한다. 담음의 두 번째 원인은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흰밥,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식품 첨가물이 많이 함유된 인스턴트 식품, 밀가루 음식, 기름지거나 튀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진액이 탁해진다. 담음은 소화 기능과 관련이 있다. 음식의 소화 과정에서 처리할 수 없는 노폐물이 위와 장에 쌓이면 소화 기능이 둔화되어 결국 소화가 어려워지고 담음으로 이어진다. 담음은 단순히 고지혈증에만 관여하지 않는다. 한의학에는 십병구담이라는 말이 있다. 10가지의 질병이 있다면 그 중에 9가지는 담에서 온다는 뜻이다. 그만큼 담은 많은 질병에 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담음은 어떤 증상으로 드러날까? 우선 우리 몸에 담음이 있으면 가래, 노란 콧물, 장내 가스 등의 노폐물이 만들어진다. 이런 체내 노폐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면 담음이 있다는 명확한 징후다. 두통, 만성 피로감, 어지럼증도 담음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담음이 머리 쪽에 있으면 두통으로 나타나고 가슴 부위에 있으면 가슴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공복 상태에서 편안한 배고픔이 아니라 속쓰린 배고픔이 나타나면 담음을 의심해 봐야 한다. 둘째, 식적을 없앤다. 체내에 들어온 다량의 음식물이 다 소화되지 못하고 노폐물이 되어 체내에 쌓이면 독소로 바뀌고 혈액이 탁해지면서 순환이 원활히 되지 않는다.
그 결과 고지혈증을 비롯한 각종 혈관 질환이 유발되어 전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의학에서는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식적이라고 말한다. 소화불량, 더부룩함, 불쾌감, 복통 등이 모두 식적에 의한 증상으로 고지혈증 증상과 유사하다. 건강한 음식을 적당히, 천천히, 기분 좋게 먹어 음식이 잘 소화되고 배설되면 식적이 생기지 않는다. 식적은 음식을 많이 먹어 생기지만 또 다른 이유로도 생긴다. 식적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지나친 스트레스로 위와 장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위와 장의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기혈의 순환이 방해받고 소화가 채 안 된 음식물 찌꺼기가 독소로 작용해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위와 장에 염증을 일으켜 고지혈증은 물론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 식적의 두 번째 원인은 비위가 약하기 때문이다. 비위란 비장과 위장을 한꺼번에 일컫는 말이다. 비위가 약한 사람은 소화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소화 기능이 좋은 사람도 커피, 육류,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등 이른바 산성식품을 즐겨 먹거나 찬 음식을 즐겨 먹고 야식과 간식을 자주 먹으면 식적이 생긴다. 기름진 음식도 식적의 원인이 되는데 동의보감 잡병편 내상문에는 끈적하고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으면 기가 막혀 잘 통하지 않아 식적이 생긴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다만 식적을 단순한 소화불량과 헷갈려서는 안 된다. 소화불량은 육체 활동을 하거나 소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으면 금방 해소되는 일시적인 증상이다. 하지만 식적은 이 단계를 넘어 위장을 비롯한 소화 기능 자체가 저하된 것으로 여러 가지 만성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심각하면 소화기 일부에서 통증이 느껴지고 덩어리가 만져질 수도 있다. 그러니 식적이 있으면 늘 식사 시간이 불안하고 식사 후에도 고통을 느끼게 된다. 식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음식의 종류를 따져야 한다. 육류는 고단백 식품으로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효소와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 채소, 잡곡의 섭취를 늘리지 않으면 그 자체로 장에 부담을 주게 된다. 방귀 냄새가 독한 것도 섬유질 없이 육류를 과잉 섭취해서 생긴 일이다. 효소와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장 운동이 촉진되어 배변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방귀가 독하지 않고 질병에 대한 예방력도 생긴다. 몸도 가벼워진다. 면류 음식도 주의해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면독이라는 말이 있다. 국수 등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고 식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다. 밀가루는 일반적으로 성질이 차기 때문에 소화를 방해하고 한약을 먹고 있다면 그 약효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 밀가루의 글루텐 성분은 소화를 방해하고 아토피 피부염과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질병에 관여한다.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인 밀가루 음식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거나 꼭 먹고 싶다면 최대한 천천히 오래 씹어서 먹고 적게 먹는 것이 그나마 몸에 해로움을 덜 주는 방법이다. 먹는 시간도 중요하다. 동의보감에서는 특히 저녁 식사량에 대해 하루의 금기사항으로 저녁에 배부르게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한다. 잠자기 3시간에서 4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소화에도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 소식도 필요하다. 예나 지금이나 건강을 위한 바른 길인 것이다. 식적의 예방과 해소에는 물의 섭취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부터 질병이 생기면 일단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그래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약을 써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물은 약에 우선되는 1차적인 처치인 셈이다. 지금 나는 식적 상태일까? 식적이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이 있다. 일단 식사 후에 불편함이 생기면 반드시 체크해 본다.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2개월에서 3개월가량 지속된다면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트림을 자주 한다. 2. 복부에 통증이 있다. 3.
체한 느낌, 더부룩한 느낌이 자주 생긴다. 4. 혀에 설태가 낀다. 5. 몸이 잘 붓는다. 가장 대표적인 식적의 증상이 체한 느낌, 더부룩한 느낌이 자주 생기는 것이다. 또한 식적이 있으면 혀에 하얀 설태가 낄 수 있는데 체내에 축적된 노폐물이 혀로 이동해서 설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몸의 기혈 순환에 장애가 생겨서 각종 액체, 즉 체액의 순환도 방해를 받기 때문에 노폐물과 배출되지 않은 체액이 몸을 붓게 만든다. 셋째, 어혈을 제거한다. 어혈은 국소적으로 혈액순환이 정체되거나 변화된 상태,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떨어져서 정체된 상태를 말한다. 흔히 죽은 피 혹은 더러운 피라고 표현된다. 어혈은 외부의 충격, 내부의 기혈 순환 장애로 인해 혈관 내부에서 정체된 혈액의 상태를 말한다. 어혈은 체내의 여러 원인으로 인해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정체되었을 때도 발생한다. 이러한 어혈이 생기는 첫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기혈의 순환 장애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냉해지면서 혈관이 수축해서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체온이 저하되면서 어혈이 발생한다. 동의보감 내경편 혈문에는 혈이 따뜻하면 선혈이 되고 혈이 냉하면 엉키고 뻑뻑해서 어혈이 된다. 어혈의 빛은 검고 선혈의 빛은 붉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혈이 따뜻하다라는 건 몸이 따뜻하다라는 의미다. 어혈의 두 번째 원인은 질이 나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다. 질이 나쁜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혈관 내에 찌꺼기와 덩어리가 생성되어 혈액의 상태가 나빠진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질이 나쁜 음식을 섭취하는 순간부터 몸이 상하는 것이다. 질이 좋은 음식이란 과일, 채소, 통곡물 등 자연에 가까운 음식들이며 질이 나쁜 음식은 각종 첨가물을 잔뜩 넣어서 인공적으로 만든 음식들이다. 질이 나쁜 음식을 먹어 혈액의 상태가 나빠졌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어혈이 생기게 된다. 넷째, 비장의 기능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고지혈증의 주요 원인인 담음, 식적, 어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외에 고지혈증을 생기게 하는 주요 원인은 비장이라는 장기와 관련이 있다. 담음, 식적, 어혈이 고지혈증 유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비장의 기능 이상은 좀 더 근원적인 원인이며 전신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 비장은 횡격막 아래, 위 뒤쪽에 위치해 있다. 대체로 주먹 크기보다 약간 작으며 무게는 100에서 150g 정도이지만 인체에서 하는 역할은 결코 작지 않다. 음식물을 소화시켜 기혈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주로 심장과 폐, 머리와 눈으로 기혈을 보내고 내장으로도 기혈을 보내 오장육부의 기능을 돕는 것이다. 비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음식으로 기혈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져서 음식의 소화, 흡수, 배설이 원활하지 않고 혈액이나 진액의 생성이 부족해져서 기혈을 전신이나 오장육부에 보내는데 문제가 생겨난다. 속이 늘 더부룩하기 때문에 식욕이 사라지고 왠지 모르게 몸에 힘이 없고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대표적이다. 비장은 혈액과도 관련이 있다.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통혈작용이다. 이는 혈액이 혈관 속에 잘 머무르고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통혈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다. 그 결과 혈액이 탁해지고 고지혈증이 생기게 된다. 비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음식으로는 따뜻한 국물이나 차가 좋으며 생강, 부추, 양파 등 체온을 올리는 음식도 도움이 된다. 식사할 때 과식을 하거나 체하게 되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비장에 직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구마, 유자, 꿀은 소화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 기능에 무리를 주게 된다. 각종 콩식품이 비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원기를 보충해주며 현미, 보리, 기장, 율무, 수수 등의 곡류가 비장을 강하게 해준다.
운동도 비장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손발을 꾸준하게 자극하면 비장은 물론 심폐 기능이 강화된다. 엄지발가락이나 발바닥의 용천혈을 자극하는 것도 좋고 시간이 날 때마다 손바닥 곳곳을 꾹꾹 눌러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